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독해를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비문학, 즉 독해 자료에는 비문학과 문학이 있고, 이 비문학과 문학을 우리가 실제 문제에서 읽고 주제를 파악하고 내용을 찾는 건데요. 문제는 이 독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알아야 될 건 이제 설명의 방법, 그러니까 설명하는 글이나 논증하는 글의 그 원리, 방법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론이고, 그 이외의 나머지, 즉 읽고 주제를 파악하고 하는 것은 문제를 푸는 요령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파악하는 방법, 이걸 초점에 두어서 공부를 할 것이고, 그리고 첫 시간에는 주로 이론적인 것, 즉 독해에서 꼭 필요한 설명과 그리고 논증의 방법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칠판을 잠깐 보면서요. 일단 우리가 만나야 되는 글, 즉 이 글은 그 안에 정보도 들어있고, 또 그 안에 의견도 들어있고, 또 그 안에 정서, 즉 어떤 감정적인 반응도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글이라는 걸 이룹니다. 그럴 때 이 글 속에서 이제 그 본인이 쓰고자 하는 주제의식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글은 이루어지죠. 하나는 설명하는 글, 그래서 이를 정보 전달의 글이라고 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정보 전달의 글이라고 했으니까 그 정보를 읽는 이에게 전달하는 것, 즉 새로 알게 된 사실을 알려주는 것, 이게 목적이겠고, 그래서 그 글을 읽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만들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겠어요? 자세히 풀어서 말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때 우리는 설명이라는 방법을 쓰게 돼요. 또 의견을 말할 때 자신의 주의 주장을 담은 의견을 말하는 글은 우리가 논증의 글이다 라고 해요. 이런 의견을 드러내는 글을 논증의 글이다. 이 말은 벌써 뭘 얘기하냐면 어떤 의견을 들어줄 때 그것에 관한 증거, 즉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대체로 이런 논증의 글은 찬반이 나눠지겠죠. 찬성과 반대, 이렇게 찬반이 나눠지는 그런 형태를 취할 거야. 자, 이때 이런 논증의 글은 결국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의 글을 읽고 쉽게 설득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어떤 글에 설득을 당했다라는 얘기는 원래 내가 그 생각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견에 더 빨리 우리가 설득을 당하고, 반면에 내가 갖고 있던 생각과 전혀 다르다 그러면은 오히려 글을 읽으면서 거기에 대해 반박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감정들이 또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글, 설득의 글은 결국 얼마나 치밀하게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하느냐 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논증이라는 방법,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설명이나 논증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뭘 보고 느꼈는지, 또 그 내가 본 거, 들은 것이 어떤 것인지, 이걸 드러내는 이런 글을 우리가 정서, 즉 정서를 표현하는 글이다라고 해요. 이런 정서 표현의 글은 흔히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또는 에세이, 수필이라는 이름으로 말을 하죠. 이런 글은 대체적으로 공감을 얻고자 글을 쓰죠. 공감을 얻고자 글을 쓰게 되고, 그럴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서사와 그리고 묘사라는 방법을 쓰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글의 주제에 따라 글쓰기의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독해라는 항목에서 알아야 되는 이론의 전부입니다. 즉 설명하는 방법을 쓰느냐, 논증하는 방법을 쓰느냐, 혹은 서사, 사건을 이야기해 주느냐, 아니면 묘사, 감각적으로 구체화하느냐,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쓰게 되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우리가 오늘은 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즉 어떤 글을 읽고 이게 설명의 방법 중 어디에 속하는지,
또는 이 글이 그 드러내는 주제에 따라서 설명하는 글인지 논증하는 글인지 이런 걸 질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어떤 대상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려고 두 가지 방법을 써요. 그 중에 하나가 즉 정태적인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동태적인 방법. 그래서 우리가 설명의 방법을 정태적 설명과 동태적 설명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요. 요 기준은 뭐냐면은 어떤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움직임이 있는가 없는가요. 뭔가 움직이는 대상이라면 동태적이라고, 그 대상을 설명하면 동태적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대상 자체가 움직임이 없을 때에는 정태적 방법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때 정태적 방법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정의, 그리고 비교, 대조, 그리고 분류, 구분, 분석, 그리고 묘사, 예시, 유추 등의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정태적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태적 방법으로서 세 가지 서사, 과정, 인과라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쓰고요. 일단은 큰 아웃라인을 먼저 잡자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의 방법으로는 먼저 정태적 방법과 동태적 방법으로 큰 구별을 한다. 항상 선생님이 이론이라고 말하는 건 시험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어떤 글을 주고 즉 진술 방식을 물어볼 때 이게 설명하는 글이냐 논증하는 글이냐 혹은 서사의 글이냐 묘사의 글이냐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 내용의 주제가, 그 글의 주제가 어떤 새로 알게 된 사실을 알려준다면 설명의 방법을 썼다라고 하게 되고, 그것이 어떤 의견을 말하고 있으면 논증의 방법을 썼다라고 말하게 되고, 그것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으면 서사의 방법을 썼다라고 말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대상을 감각적으로 구체화하면 묘사했다라고 말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할 수 있는 건 같은 설명의 방법 안에서 선택지를 봤더니 1번은 비교고 2번은 분류고 3번은 분석이고 4번은 정의다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는 이제 이 설명의 방법 안에서 이걸 구별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또 우리가 논증하는 글 이 안에서도 다시 세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요. 즉 연역법과 귀납법과 그리고 변증법이라는 것을 들어서 이 셋을 구별하는 걸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소식을 들었겠지만 2020년도부터 7급 시험에서 한국사 국어가 폐지되고 대신 한국사 능력 시험과 그리고 국어는 PSAT 즉 언어 논리로 바뀝니다. 그럼 언어 논리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바로 이 연역과 귀납의 방법을 물어보는 이런 유형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대다수는 긴 지문의 글을 읽고 즉 내용을 파악하고 문단의 순서를 잡고,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독해 문제에 독해를 더 문항이 독해 문제가 주가 되는 문제가 언어 논리 시험이다. PSAT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7급 시험과 9급 시험이 이제 확연히 국어 공부에 있어서는 이제 구별이 되는, 물론 9급 시험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맨 먼저 5급 시험에서 그죠? 5급 시험에서 이 PSAT를 즉 채택을 하고 그로부터 10년 후에 지금 7급 시험에서 PSAT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9급 시험도 변화는 있겠지만 그건 향후 적어도 10년 정도는 지나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과는 관계가 없는 거고,
9급을 준비할 때에는 또 그런 7급 시험에 대한, 예전에는 9급 준비하고 그리고 9급 합격하고 나면은 또 7급을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는 이제 과목은 많아지더라도 이미 공부했던 과목이 5과목은 되니까. 근데 앞으로는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면 장단점이 있죠. 이제 9급을 준비할지 7급을 준비할지 왔다 갔다 못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7급 준비하던 친구들이 즉 처음에는 나는 7급부터 할 거야 라고 고집하다가도 즉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9급 시험으로 다 내려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9급 시험의 컷이 올라가죠. 반면에 9급 준비하던 친구들이 9급을 준비하며 7급도 함께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7급 시험이 그렇게 변화하면은 9급 시험은 이제 9급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주로 즉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컷은 좀 내려가고 좀 더 들어가기가 수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논증의 방법으로서 연역법, 귀납법, 병증법을 구별하는 건 방금 말했듯이 주로 언어 논리, 즉 그런 5급의 PSAT나 또는 현재에 있어서는 7급 공문에서 많이 나오는 즉 항목이고요. 9급에서는 그보다는 좀 비중이 적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수준까지만 만들면 되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오류라고 해서 논증이 잘못됐을 때 그 오류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걸 주로 묻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사나 묘사는 방금도 봤지만 설명의 방법 안에도 서사와 묘사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글의 주제에 따라서 분류를 할 때에도 서사, 묘사를 구별해서 찾아야겠지만 설명 안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면 그건 서사고, 그리고 그 일어난 것 또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감각적으로 쓴다면 묘사라고 하죠. 그래서 서사, 묘사는 설명의 방법에서 같이 다루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교재를 보는데요. 교재에서 어떤 잡다한 분류나 설명은 그냥 수험서답게 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 뿐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스님하고 같이 보면서 보자는 지문을 보고 그리고 보자는 문제를 보면서 그걸 해결하는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설명의 글 해놓고 설명문은 뭐다, 개념 이런 건 그냥 폼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런 건 뭐 외울 것도 없고 읽어볼 것도 없는 거고 폼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이제 하나하나의 지문이나 또는 예시문에서 선생님이 질문하고 함께 보자는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기 영역 첫 페이지를 펴시고요. 366쪽, 예전 교재는 조금 페이지가 다르죠. 366쪽, 먼저 출제 유형 1번을 봅니다. 아래 글의 진술 목적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죠? 아래 글의 진술 목적은 하고 물었어요. 그러면 빨리 선택지부터 보세요. 항상 독해 문제는 이렇게 질문지가 있고 제시문이 있고 선택지가 있는데 반드시 질문을 보고 그리고 선택지를 먼저 보세요. 그래야 무엇을 묻는지가 감이 잡혀. 무조건 지문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선택지부터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문에 맨 첫 페이지 펴려니까 어딜 펴고 있어. 예전 교재는 342쪽이죠. 예전 교재는 342쪽이고. 그러니까 독해 첫 페이지를 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바뀐 교재는 366쪽이고요. 모두 찾았죠? 자, 선택지를 봤더니 1번은 감동이라고 했고 2번은 설득이라고 했고 3번은 주장이라고 했고 4번은 이해라고 했어요. 그러면 벌써 2번, 3번은 답이 아니에요. 왜냐? 설득한다는 말이나 주장한다는 말이나 똑같아요. 사지선다를 만들기 위해 부득이하게 즉 유사한 말을 써놓은 거지, 설득한다는 말이나 주장한다는 말이나 글의 목적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2번, 3번은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감동을 위한 글이냐, 바꿔 말하면 정서 표현의 글이냐,
아니면 이해를 위한 글이냐, 바꿔 말하면 정보 전달의 글이냐라는 거야. 본문을 봤더니 화랑도란 신라 때 청소년들이 자신의 마음과 몸을 닫고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려던 우리 고유의 정신적 흐름을 말한다. 자, 어떤 설명 방법을 썼냐면 낱말의 뜻을 이야기해 주니까 정의의 방법을 썼지. 즉 화랑도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화랑도란 이러이러한 우리 고유의 정신적 흐름이다 하고 정의를 했고, 우리는 이 글을 통해 이 글이 화랑도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구나, 화랑도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 말하고자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답은 몇 번? 4번. 자, 독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절대로 끝까지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주어진 글을 끝까지 읽어야 되는 건 우리 기출문제를 검토해 보면 단 한 문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문이 길다고 오래 걸렸다는 건 그건 잘못 풀었다는 얘기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우리 시험은 무조건 맥시멈이 1분이야. 1분. 절대 1분을 넘겨서 풀어야 되는 문제를 출제를 못 한다고요. 이게 수능과 다른 점입니다. 알겠습니까? 수능은 문제에 따라 2분을 배정할 수도 있고 30초를 배정할 수도 있고 3분을 배정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는 시간이 꽤 걸리는 문제들을 출제할 수 있다고. 그러나 우리 공무원 시험은 무조건 한 문항당 1분이야. 따라서 아무리 질문이 길어져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항상 문단의 맨 앞이다. 그래서 그 문단의 맨 앞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집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일반적으로 평소에도 글을 읽을 때 글이 좀 길다 싶어서 자꾸 뒤로 갈수록 주의력이 흩어져요. 그러나 요 정도 되는 글이라면, 여러분들 정도 되면은 분명히 내용 파악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공무원 시험 별 준비 안 하고 국어 시험 쳤을 때 아마 독해나 문학은 거의 맞추는 경험을 할 거야. 근데 그건 실력은 아니지. 아직은 실력이 아니고, 왜냐면 공무원 시험이 요구하는 그런 독해 유형에 대해 파악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원래의 감각대로 풀었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쌓이면은 이제 시험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처음처럼 마음 편하게 쓱 읽고 답을 찾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금방 말했듯이 먼저 독해 문제를 대하면 질문지를 보고 그 다음엔 어딜 보라고? 선택지를 먼저 보고, 그래서 선택지를 보고 그런 다음에 지문을 보자라는 거. 이 순서를 바꾸지 말고 항상 평소에 문제를 풀 때는 그 방법을 쓰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답을 찾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기까지 하고 이 문제를 풀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는 독해 문제를 하나 해결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독해의 출발이에요. 이제 여기서 더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내가 읽은 글만은 완벽히 소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유사한 글이 나왔을 때 그래야 글의 내용이 빨리 눈에 들어오고, 또한 어휘력을 길러줘야 돼요. 또한 문법 실력을 또 지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해 가면서 옆에 국어사전을 두고 즉 앞에서 배웠던 문법적인 그런 지식들을 점검해 봐야죠. 자, 예를 들어 여기 화랑도라 했을 때, 화랑도란 신라 때 청소년들이 자신의 마음과 몸을 닫고, 우리가 병렬 구조죠. 서술어는 닫다 하나인데 앞에 목적어는 두 개야. 즉 몸을 닫고 마음을 닫고 모두 가능하니까 이때 마음과 몸이라는 공동의 목적어에 서술어 닫다라는 하나만 썼죠. 마음과 몸을 닫고 목숨을 바쳐, 우리 목숨을 바치다 할 때 소리 나는 대로 뭐야? 바치다 하고 바쳐.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 목숨을 바쳐 했을 때 바쳐에 밑줄을 치고 밑줄 친 말의 의문현상은 이렇게 물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아니 왜 독해 지문을 가지고 문법을 묻냐라고 따질 수는 없지. 그럼 이때 바쳐에 밑줄을 치고 의문현상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목숨을 바쳐 할 때 바쳐에 밑줄을 치고 여기서 일어난 의문현상은 하고 물어보면, 자, 이렇게 동사나 형용사가 활용을 했을 때 그 활용한 것을 가지고 의문현상이나 문법을 질문하면 무조건 기본형을 떠올려서 형태소를 분석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용어는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졌겠지? 그러므로 바쳐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야? 바치다라는 어간에 어미 뭐가 온 거야? 어가 온 거지. 이렇게 분석을 해야 의문현상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축약이 일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또 발음상 바쳐는 어떻게 발음돼? 바쳐하고 어로 발음되지? 그렇죠? 왜 그렇다고? 저는 발음되지 않는다. 기억나요? 따라서 바쳐하고 발음이 되죠. 나라를 지키려 드니야, 지키려 더니야, 지키려 던. 과거의 행위에는 던을 쓰고 그리고 선택의 행위에는 든을 쓰죠. 우리 고유의 정신적 흐름을 말한다. 이처럼 어떤 대상에 대한 낱말 뜻을 써놓는 설명 방법을 뭐라고 부른다? 정의.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이것은 무엇을 가리켜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켜요? 화랑도의 정신이지. 화랑도의 정신이지. 자, 이것의 품사는, 이의 품사는 대명사. 뒤에 조사가 붙었잖아. 이것을 이 말이잖아. 이를 실천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를 화랑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정신적 흐름을 다시 그 흐름을 표방하여 조직한 단체를 화랑도라고 부른다는 거죠. 한자가 달라졌죠? 앞에 화랑도의 도는 뭘 썼어? 길도자를 썼고, 그 아래 화랑도 했을 때 화랑도는 뭘 썼어? 무리 도자를 썼죠. 이해돼요? 그 사회의 중심인물이 되기 위해. 자, 이때 그의 품사는, 그 사회에 할 때 그의 품사는 관형사지. 이, 그, 저는 둘 중에 하나야. 대명사 아니면 뭐야? 관형사. 그 사회의 중심인물이 되기 위하여 마음과 몸을 단련하고 올바른 사회생활의 규범을 익히며, 올바른 밑줄 치고, 올바른의 품사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얘가 올바르다라는 말에서 활용한 건지 아니면 올바른이라는 관형사가 있는 건지. 올바르다에서 활용한 거죠. 그러므로 이것의 품사를 물으면 동사 아니면 형용사인 거지. 올바르다는 동사야 형용사야? 형용사지. 대신 문장 성분만 관형어가 되는 거죠. 올바른 사회생활의 규범을 익히며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처할 때 싸움터에서 목숨을 바치려는 기풍은 고구려나 백제에도 있었지만 특히 신라에서 가장 활발했다. 따라서 이 글은 화랑도의 특성을 설명해주고 있는 글이다. 따라서 이 글의 진술 목적은 이해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에 예문이 있을 겁니다. 이때 같은 글이지만 이 글이 정보화 사회와 현대 문명이라는 같은 글 속이지만 같은 글 속 안에 어떤 부분은 사실이 주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의견이 주가 되기도 한다는 거야. 주의할 건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고 사실이 주가 되고 있다, 의견이 주가 되고 있다, 이거 못 찾아도 괜찮아. 대신 선택지에 위에 가글은 사실이 주가 되고 있다라고 써 있으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면 안 돼. 확인할 수 있으면. 즉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읽을 때 이건 사실을 말하고 있군 이렇게 몰라도 돼. 대신 선택지에 위에 가는 사실을 위주로 말하고 있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을 말하고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고.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글인데 즉 그 글에서 찾아내야 하는 걸 스스로 찾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말고 선택지에서 말하는 걸
찾아낼 수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발견하는 건 그건 전문가고 여러분들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가글을 읽으면서 이게 사실을 주로 말하는 글이구나 하는 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즉 그 점을 찾아보자. 정보사회의 대표적인 기기인 텔레비전, 전화, 컴퓨터, 인공위성은 서로 연결, 조합되어 어마어마한 정보체계를 구성한다. 자, 정보사회의 대표적인 기기들을 예시했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마어마한 정보를 구성한다는 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이냐 아니면 찬반이 나눠질 수 있는 의견이냐라는 거야. 이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현상을 말하고 있잖아. 이런 다양한 정보기기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건 이는 OX의 문제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만약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했다면 그건 의견이고 OX를 판단하게 했다면 그건 사실이야. 이해됐죠? 그 중에서도 텔레비전과 컴퓨터는 정보사회를 특징화하는 기기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텔레비전은 우리를 개방하며 컴퓨터는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즉 텔레비전은 모두의 정보를 모두에게 개방하고 컴퓨터는 단순 정신노동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여기까지는 특별히 이의제기가 하기 어려운 사실을 진술하는 부분이죠. 문제는 이렇게 텔레비전이 모두에게 개방돼 있고 컴퓨터가 우리를 노동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그 다음 글 축복이냐 저주냐 여기서부터 이제 의견은 갈라지죠. 즉 가글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가 다양한 정보기기를 통해 여러 가지 효용을 얻고 있다라는 얘기고 이건 있느냐 없느냐 OX의 판단이야. 그러니까 사실이 주가 된 글이고 반면에 나글로 가면 이것은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이때 이것이 가리키는 건 뭐죠? 이것이 가리키는 건 뭐야? 즉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등이 우리를 개방하고 해방하는 일을 말하지. 텔레비전이나 컴퓨터와 같은 정보기기가 우리를 개방시키고 해방시키는 것 이것은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갈라지는 거야? 의견이 달라지죠. 폭넓은 해방과 개방은 위치 감각의 상실 또는 실제관, 세계관의 계속적인 동요를 낳을 수도 있다. 이 자체는 고통이다. 즉 여기서는 그와 같은 정보기기의 폭넓은 해방과 개방이 고통일 수 있다는 걸 얘기했죠.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 방해의 거점을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으로 제약된 또는 한계 규정된 위치에 잡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사회학, 심리학에서는 역할이라고 부른다. 일단 위치 감각을 상실하는 것이 더 고차원적인 새로운 위치 감각의 형성에 이어진다면 해방과 개방은 축복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해방과 공간이 나의 역할을 고정되게 파악할 수 없다 보니까 이건 저주일 수도 있고 또 반면에 그 역할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더 새로운 감각의 형성에 이어지니까 이것은 또한 축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즉 같은 대상에 대해서 찬반의 입장을 모두 살펴봤으므로 이는 의견이 주가 되고 있다. 그렇죠? 벌써 용어가 축복이냐 저주냐라는 이 용어 자체가 의견을 담은 거지. 이해됐어요? 정보화 기기 현상이 널리 퍼져 있다. 이거 자체는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지만 이것이 곧 우리에게 축복이냐 저주냐라는 건 의견이 주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을 말하는 건지 의견을 말하는 건지 이걸 구별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야. 그래야 민원인들이 공무원에게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게 사실을 다투는 건지 아니면 의견을 다투는 건지 이걸 공무원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즉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독해는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을 언급하는 글이냐 의견을 언급하는 글이냐, 또는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내가 사실적인 글을 써야 되느냐, 사실이 주가 되는 글을 써야 되느냐, 의견이 주가 되는 글을 써야 되느냐, 이걸 고민해 볼 문제다 이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그러면 출제 유형 1번에 역시 맨 위에 논설문의 글감을 물었어요. 우리 논설문은 한마디로 의견이 주가 되는 글이지, 말 그대로 찬과 반으로 나눠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글에 적합한 소재 또는 내용이란 당연히 의견의 대립이 있을 수 있는 거지. 봅시다. 1번. 우크라이나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건 이건 맞다 틀리다죠. 따라서 사실이 주가 되는 글이고, 2번. 한일 간의 무역 역조의 개선책이라는 용어 자체가 무슨 뜻이야? 더 나은 방향의 방법이야.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나은 방향이냐, 더 좋은 거냐라는 걸 다루는 것이니까 얘는 의견의 글이 되겠고,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거지. 중요한 건 답이 몇 번이냐가 아니야. 답은 써 있는데 뭐 책에 써 있는데 어떻게 이걸 끌어내고 있고, 그리고 왜 이걸 질문하고 있는가, 이걸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다음, 청소년의 스트레스라고 하면 이건 있다 없다죠. 또 뭐 스트레스 종류가 뭐냐 이거지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죠. 따라서 역시 사실의 글이고, 곰의 생태 역시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이므로 역시 사실의 글이죠. 다음, 그 아래 다음 글의 근거로 다음 문제를 볼까요? 다음 글의 근거로 들 수 없는 것 됐습니다. 자, 이번에 질문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의견을 말하는 글은 반드시 주장하는 바와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제시된 글이 주장이라면, 의견이라면 그 아래 선택지에 있는 건 이제 근거로 나열한 거죠. 이때 적절치 않은 것, 이걸 묻는 거예요. 자, 주장하는 바를 봤더니 우리가 계승해야 할, 계승, 우리 이을 개자에 한자 부수 실사변이 들어가 있죠. 실사변이, 이 한자에 실사변이 들어가 있으면, 한자에 실사변이 들어가 있으면 항상 이건 무슨 뜻이라고? 즉 무언가를 잇다, 무언가를 이어간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항상 한자에 이 실사변이 들어가 있으면, 항상 이 실사변이 붙어 있는 글자는 무언가를 잇다라는 의미라는 거. 다음, 민족문화의 전통은 형상화한 물건에서 받는 것도 있지만, 형상했을 때 둘 다 모양이란 뜻이야. 따라서 형상화했다는 얘기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사물화, 모양화했다는 얘기야. 구체화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형상화한 물건에서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걸 유형문화재라고 하죠. 형상이 있는 문화재. 한편 창조적 정신 그 자체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글이 지금 우리가 계승해야 할 민족문화의 전통은 A에도 있지만 B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글에서 강조하는 건 A야 B야? B가 되는 거지. 그러므로 유형문화재보다는 뭐야? 즉 창조적 정신을 드러내는 거. 무형문화재, 창조적 정신에 있다는 거죠. 됐죠? 창조라는 말을 보세요. 그 만들다라는 의미의 창자를 보면 칼도자가 들어갑니다. 칼로 나무를 베든 아니면 잘라내든 그래야 무언가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칼도자가 들어가 있다는 걸 눈여겨두고, 그리고 만들 조자에는 알릴 고자가 들어가 있죠. 만들었으니까 막 뛰어가서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했을 때 둘 다 만들다라는 의미고, 그러면
어차피 만들다라는 한 가지 의미니까 창이라고 쓰든 조라고만 써도 되는데 왜 두 글자를 쓰느냐? 한자를 우리말로 가져와서 쓸 때는요, 항상 두 단어가 의미가 모두 같아도 이음절 이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다라는 말에 한자를 가져올 때 배울 학자를 하나만 쓰지 않고 그 뒤에 꼭 학습 이렇게 붙여 쓰죠. 그러니까 항상 이음절로 됐지만, 한자는 이음절 이상으로 됐지만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뜻은 한 글자만 알면 돼요. 그러므로 창조하면 만들다, 새롭게 만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시대 정신, 창조적 정신에 있다라는 거예요. 1번은 정도전의 악장이고, 2번은 원효의 불교 신앙이고, 3번은 김홍도의 풍속하고, 4번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고, 5번은 박지원의 문학이야. 그러니까 이건 모두 있어야 되냐면 한국사적 지식, 또 국문학사적 지식이 있어야죠. 여기서 새로운 형태라기보다는 기존의 중국 것을 답습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악장이죠. 악장은 궁중의 음악의 노랫말을 말해. 그래서 궁중의, 즉 왕과 특권층이 향유했던 음악의 노랫말을 악장이라 하고, 그래서 이 악장은 민족적 정신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소수만 즐겼던 특권층의 문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장 문학은 우리나라에서 15세기, 즉 세종 세조 때만 지어져요. 세종 세조 때만 지어지고 그 후에는 이제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것도 이것이 특권층만 향유했던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나머지 원효의 신앙이나 김홍도의 풍속화나 세종의 훈민정음이나 박지원의 문학은 여러 세대와 여러 계층에 퍼져갔기 때문에 민족적 정신의, 즉 영향을 주는 그런 문화적 전통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나 악장은 소수의 특권층만 향유했기 때문에 민족문학으로 또는 민족정신으로 여겨지기는 어렵죠. 다음, 우리가 논설문의 종류를 설득하는 논설문과 논증하는 논설문으로 흔히 구별하는 건, 이건 보다 더 전문적 글의 분류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구별을 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냥 논설문은 설명문과 다르다는 것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논설문의 종류까지는 들어갈 필요가 없어. 예를 들어 우리가 좀 간단한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백인이냐 흑인이냐 이것만 구별하면 되지, 백인 안에서도 어느 종족이냐 이건 알 필요가 없다고. 이해돼요? 따라서 그건 이제 인류학을 공부하는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고, 우린 그냥 백인 흑인만 구별하면 되듯이 논설문에 이 논설문이 설명문과는 다르다 이것만 알면 되지, 논설문의 종류까지는 몰라도 좋겠다. 자, 대신 거기 제시된 글 속에서 첫 번째 단락이 이게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기 때문에 함께 보겠습니다. 설득적 논설문이라고 써있는 369쪽 가를 보겠습니다. 옛말에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아니하면 입속에 가시가 돋친다. 가시 밑줄 치고, 이 가시를 옆에 한자에서는 일일 부독서 구중생 형극이라 해서 형극이라는 한자어가 가시를 말해요. 일일 부독서 구중생 형극. 자, 형극이라는 글자를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풀초자가 있다는 게 보일 거예요. 풀초자. 가시가 당연히 줄기에 삐죽 나와 있는 거니까 식물과 관계되기 때문에 형극이라는 글 속에 즉 풀초자가 둘 다 들어있죠. 발음은 여기에 있죠. 발음은 여기에 있지만, 형극이라는 요 아래에 있지만 뜻은
여기 있어. 가시라는 얘기야. 현급. 그러면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서 가시가 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온통 입이 가시게? 그런데 깨끗하잖아. 그럼 이때 가시는 뭘 의미하는 거야? 이때 가시는 뭘 의미하는 거야? 우리 이런 말 하죠. 가시돋친 말 이런 말 하죠. 그래서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돋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남을 험담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는. 비판과 비난은 다르지. 장단점을 말하는 것과 험담은 다르잖아. 그래서 남을 험담하게 된다는 거야. 때문에 지금 인용된 글은 일일 부독서 구중생 형극, 즉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돈다는 건 어떤 독서를 강조한 거냐면 윤리적 독서. 흔히 교양으로서의 윤리적 독서를 강조한 거예요. 윤리적 독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독서가 윤리적인, 즉 이유 때문에 많이 읽었다는 얘기야. 인격을 수양하고 또 자아를 단단히 하기 위해 독서를 했다면, 오늘날은 하루 책을 안 읽으면 입에 가시가 돋치는 문제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생존 경쟁이 격심한 마당에서는 이때 마당에 밑줄 치고, 이때 마당은 어떤 의미? 생존 경쟁이 격심한 뭐야? 사회, 상황을 말하지. 그지? 사회에서는 하루만큼 낙오가 되어, 낙오 대열에서 떨어지다 이 말이지. 낙오가 되어 대열에서 떨어져 열패자의 뭐야? 패배자지? 패배자의 고배 쓴 장과 열패자의 고배와 비운을 맛보지 않을 수 없다. 이때 맛보다 밑줄 치고, 이때 맛보다는 문맥상 뭐다? 경험하다. 경험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과거에는 윤리적인 독서였지만 지금은 그렇게 책을 안 읽으면 험담하게 되는 윤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책을 읽지 않으면 경쟁에서 실패하게 된다는 거지. 지금 우리가 하는 책 읽기와 같은 거죠. 자, 이런 독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아까 어떤 인격적 훈련을 위한 독서는 윤리적 독서라고 했다면, 이제 이렇게 경쟁을 위해서 읽는 독서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실용적 독서라고 하면 되겠지. 즉 오늘날에는 실용적인 이유로라도 책을 읽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천재적인 지혜와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밑줄 치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배웠지.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이라는 거. 그렇지? 그러면 아무리라는 말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뭐예요? 뭐뭐라 할지라도. 아무리 천재적인 지혜와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이걸 양보절이라고 하지.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양보절을 이룬 거죠. 널리 남의 의견을 들어 중지를 모아놓지 아니하면, 남의 의견을 듣는다 밑줄 치고, 이때 남의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는 문맥상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는 여론을 듣는다는 거야, 독서를 한다는 거야? 독서를 한다는 거야. 여론을 수집하고 이런 게 아니라 독서를 하는 거지. 즉 남의 의견을 들어 독서를 해서 중지를 모아놓지 않으면, 우리 중지를 요즘 말로 하면 집단지성이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현명하게 판단하는 거. 집단지성. 우리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 라고 여기는 걸 집단지성이라고 해요. 그 어찌 보면은 인터넷상의 여러 토론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시판들은 집단지성을 즉 바라는 마음에서 게시판이 열리는 건데, 안타깝게도 꼭 또라이들이 설치는 바람에 그 집단지성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토론을 하고 하는 것은 즉 서로 간의 자유로운 발언을 통해 집단지성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중지를 모아놓지 않으면, 집단지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자기 깜냥에, 자 깜냥 밑줄 치고, 깜냥의 낱말 뜻은 능력이고, 주의할 것은 깜냥의 뜻이 능력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얘가 의존명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앞에 뭐가 와야 돼? 꾸미는 말, 관용어가 와줘야 돼. 여기서는 관용어로 뭐가 왔나? 자기라는 대명사가 관용어 역할을 한 거지. 이해됐어요? 즉 깜냥이라는 단어는 따라서 앞에 반드시 뭐야? 꾸미는 말, 관용어가 있어야 돼. 자기 깜냥에 정화의 편견으로, 정화의 편견 무슨 뜻? 우물한 개구리식 좁은 소견을 말하지. 우물한 개구리식의 좁은 소견을, 우물한 개구리식의 그런 좁은 소견의 편견으로 독선과 독단에 빠져, 즉 자기 깜냥의 정화의 편견으로 독선과 독단에 빠져. 따라서 이때의 독선과 독단은 독서하지 않았을 때의 즉 문제를 지적한 거죠. 독서하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에 봉착한다는 거야? 독선과 독단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자기만 옳다고 여기거나 자기만 판단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지. 독선과 독단에 빠져서 대사를 그르치는 일은, 이때 대사란 큰 일을, 대사를 그르치는 일은 옛날부터 비일비재했다, 비일비재하다 흔하게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글은 결국 독서를 했을 때와 독서를 하지 않았을 때의 그런 문제점을 찾고 있고, 그래서 독서는 윤리적인 이유에서도 읽어야 되고, 현대와 같은 사회에서는 즉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독서를 해야 한다는 거니까, 이 글의 주제가 뭐냐라고 이름 붙이면 독서의 필요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정도 되는 건 독서의 필요성하고 찾을 수도 있지만, 먼저 못 찾아도 괜찮아. 이 글의 주제가 독서의 필요성이다라고 선택지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아, 이게 독서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지 라고 찾을 수만 있으면 되겠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요,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능력이 없다고 즉 열등의식을 느끼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가져야 되는 능력인데 그게 없을 때에는 열등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노력을 해야죠, 그걸 갖기 위해. 그러나 내가 굳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있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없다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야. 많이 알려고 하지 마. 그리고 똑똑해지려고 하지 마.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만 가지면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글을 읽고 선생처럼 또는 수험서처럼 내가 요약하고 주제를 못 찾는다? 거기에 절망하지 말라고. 거기에 실망하지 말라고. 이해돼요? 그걸 못하는 게 당연해. 대신 남들이 찾아놓은 걸 보고 그게 맞다 틀리다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필요한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은 글 쓰는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독서하는 사람이 되려는 것도 아니거든. 공무원이 되려는 거지.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괜히 자기가 책을 많이 안 읽어서 내가 독해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 입에 꺼낼 필요도 없다고. 여러분들 무슨 전문 독서가가 될 거야? 그것도 아닌데.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살면서도 비교할 걸 비교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꼭 갖춰야 되는데 남들과 비교해서 그게 부족하다면 노력해야지. 근데 나에게 필요도 없는 건데 그걸 남들이 가졌다고 그거를 부러워하고 그게 없다고 실망한다면 그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늘 주어진 시간과 여건 속에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또 지금은 여러분들이 수험생이잖아. 그것도 공무원 수험생. 그럼 공무원 수험생으로서 가질 수 있는 것만 갖도록 하고 거기에 집중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가달락, 방금 읽었던 가달락은 우리에게 몇 가지 한자적인 지식도 주고 있고 이건 익혀놔야 돼. 선생님이 같이 본 지문은 한자도 눈여겨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독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여기 열패자의 고배니 또는 입속에 가시가 돋는다는 말, 또 깜냥의 정화 이런 말에서 공통된 수사법이 있죠. 뭐냐면 험담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가시라고 했고, 그리고 패배의 아픔이라고 해야 되는데 쓴잔, 고배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소견이 좁다고 말해야 되는데 우물안 개구리식의 편견이라고 썼어요. 여기에 사용된 방법 바로 비유, 은유법을 썼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의 방법, 은유법을 들어서 물론 비유는 은유와 직유가 있죠. 은유와 직유의 차이는 연결어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뭐뭐 같은, 뭐뭐처럼, 뭐뭐듯이 연결어가 있으면 그건 직유고 그런 연결어 없이 쓰면 은유고 사람에게 비유하면 의인법이고 이걸 다 큰 말로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글 속에는 이런 은유법의 비유를 또한 들었죠. 됐어요?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지문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